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철학과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64번째 시간이고 배우는 내용은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중간태의 의미도 배우고 형태도 배우고요. 근데 이제 의미를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텐데 오늘 의미에 대한 내용을 꽤 많이 말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형태보다 의미가 더 중요해요. 어쨌든 오늘은 중간태의 형태도 배우고 의미도 배운다. 그러면 일단 중간태가 뭐냐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간태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는 이런 거죠. 능동태 아니면은 수동태 이런 건 어디서 한번 좀 들어봤을 법해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영어 교과서를 처음 펼치면은 뭔지 모를 뭐 꼬부랑 글씨가 몇 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을 해요. 얘들아 영어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단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중간태 이건 익숙하지 않아요. 난생 처음 봐요. 생긴 것부터 익숙하지 않아요. 미들이 뭐예요, 미들?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이 애매한 위치. 이 중간태가 도대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태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제가 책에 나온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뭐라고 할까?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설명을 두 번 하냐면 두 번 듣는 게 여러분한테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믿고 그냥 대충 막 뒤로 넘기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의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형태는 그냥 여러분이 막 책에 있는 그냥 형태 변화표 같은 거 그냥 대충 보고 외우면 끝나요. 근데 이 의미는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중간태가 도대체 뭐냐? 이제 당연히 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태란 뭐냐? 근데 이 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얘기가 되고요. 책에서는 좀 더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해요. 태라는 건 한마디로 주어가 있죠. 당연히 이제 문장에 주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동사가 있죠.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서 나오는 설명, 우리가 이제 교재로 쓰고 있는 책이 Greek on Intensive Course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에 나온 설명은 이래요. 능동태는 도대체 뭐냐? 주어가 그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사가 어떤 동작을 하겠죠? 그 동작을 의미하고 있겠죠? 동작, 행위, 뭐 그런 걸 나타낼 거 아니에요?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의 의미에 들어있는 그 동작, 행위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수동태는 뭐냐? 수동태라는 거는 주어가 동사의 의미에 들어있는 동작, 행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는 주체가 된다는 뜻이고 받는다는 거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중간태는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중간태는 뭐냐? 주어가 동사에 들어있는 동작을 하는 건 맞아요. 이거는 이제 능동태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 동작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말이 포인트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되돌아와요. 주어한테. 그게 중간태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태는 어떻게 보면은 능동태에다가 뭔가 하나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능동태는 뭐예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수행하는 거죠. 얘가 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중간태도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작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걔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 건지는 딱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되돌아오긴 해요. 그게 중간태다.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중간태가 좀 설명이 부족하다. 왜냐? 이 되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동작이 되돌아온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되돌아오는 방식이 너무 다채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해요. 책에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아니면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아니면 특별한 관련을 가진다,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이 주어의 동작이 다시 주어에게 되돌아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너무 다채롭게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관계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 소리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휘를 암기하잖아요. 어휘를 암기할 때 그 어휘의 뜻이 사실상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 뜻이 있고요. 능동태 뜻을 반전시키면은 이제 수동태 뜻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어휘를 외울 때는 능동태 뜻이랑 중간태 뜻을 같이 외워야 된다. 라는 말까지 됩니다. 이게 책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책의 결론은 결국 뭐예요? 외워. 왜냐? 이 중간태라는 게 분명히 제일 기본적인 뜻은 그거예요. 주어가 그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함. 이게 이제 중간태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그 자신을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주어죠. 그러니까 주어가 주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다채롭게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어휘 암기의 일부분으로 따져야 된다. 왜냐? 너무 특별한 뜻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막 읽으면서 일일이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중간태의 뜻이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고 저렇게 확장될 수도 있고 이 사이에서 어떤 뜻을 찾아야 되지? 이걸 우리가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된다. 그냥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책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맞긴 해요. 외워야 돼요. 중간태 뜻은 결국 외우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은 저는 책보다는 좀 덜 암기를 해도 된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에 안 나오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태란 뭐냐? 그 전에 이제 태란 도대체 무엇이냐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어와 동사의 이제 정확히 말하면 동사가 가리키는 어떤 의미의 행위가 있겠죠. 먹는다, 뭐 아니면 뭐 달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행위가 그 동사의 의미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의미한다, 관련을 의미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주어랑 동사의 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좁혀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동사의 동작 아니면 뭐 행위라고 해도 되겠죠. 동작 행위에
영향을 받는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어가 동사의 동작 행위에 영향을 받는가? 그러면 능동태랑 여기서 이제 두 개로 갈라야 돼요. 능동태가 있고요. 중간태랑 수동태를 같이 묶어야 돼요. 능동태는 어쩌냐? 능동태는 중립이에요. 중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의 동작이나 행위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안 알려줘요. 그 정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어가 동사의 동작 행위에 능동태로 쓴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반대로 중간 수동태는 어떠냐? 이게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중간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여기서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식으로든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묘한 표현이거든요. 주어가 동사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받는지에 대해서 보장을 못 해줘요. 하지만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그게 바로 중간태와 수동태의 의미다. 근데 이제 당연히 중간태랑 수동태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나눠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이제 알겠어. 능동태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에 영향을 받는지 모르는,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죠. 그는 준비했다. 했는데 이 준비하다라는 동작이죠, 한마디로. 이 준비하는 동작이 여러 군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주어가 있냐 없냐는 능동태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돼버렸네. 한국어를 파괴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세종대왕님 죄송합니다. 자, 모름이라고 할게요. 모름. 이거는 이제 능동태의 경우예요. 그는 준비했다. 그래서 이게 준비하다라고 하는 그 동작, 행위가 주어에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건 몰라요. 근데 반면에 이제 중간태가 있고 수동태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써져 있어요. 그는 준비했다. 여기서 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그 동사의 동작이 주어한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그는 뭐 예를 들어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죠. 식사를 준비했다. 이게 만약에 능동태라면 그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 준비한 식사는 주어랑 어떤 영향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능동태인 경우에는 몰라요. 지금 보니까 이거 엉뚱하게 써놨죠? 미쳤죠? 능동태인 경우에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준비한 식사가 주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근데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게 중간태로 쓰였어요. 중간태로 쓰였으면은 이 식사 준비라는 거는 주어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어떤 식으로 미칠 수도 있냐면 내가 이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 식사를 왜 준비했어요? 내가 이걸 먹으려고 준비한 거야. 내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내가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취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배가 고픈데? 나 슬슬 뭐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요리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중간태로 쓴 거야. 왜? 내가 지금 이 요리하고 있는 이 동작이 내가 이 요리라는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죠. 근데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동작이 이 요리라고 하는 동작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게 또 두 번째인 거예요. 그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쳐요? 물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그 요리를 지금 자취생인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그 요리를 먹으려고 지금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건 나랑 관계가 있는 거죠.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 요리라는 동작. 내가 그걸 열심히 처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막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이 된장찌개를 야 우적우적 먹으면서 야 이거야. 이게 또 순이네 된장찌개보다 맛있어. 이러려고 지금 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작, 요리라고 하는 동작이 나랑 너무 관련이 깊은 거야.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왜? 내가 이걸 곧 먹을 거니까. 이게 이제 중간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내가 요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 왜? 내가 지금 식당 주인이야. 내가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 요리를 팔아서 내가 돈벌이를 하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요리를 하는 동작이 어떤 식으로도 나한테 영향을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나한테 이 영향을 미쳤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이 요리를 손님들한테 맛있게 팔아가지고 손님들이 따봉! 역시 당신이야. 당신의 이 동태찌개는 최고야. 이래가지고 나한테 막 많은 돈을 주겠죠. 그럼 난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중간태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간태의 방식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아테네인들이 이게 뭐예요? 주어예요. 근데 이제 동사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가 이제 선박 있죠, 선박. 배가 이제 항구에 배가 있다가 바다로 이제 출항을 하려면은 그 전에 이제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식량도 실어야 되고 무기도 실어야 되고 아니면 교역품 같은 것도 실어야 되고 어쨌든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인들이 배에 짐을 실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능동태로 써져 있다고 쳐볼게요. 능동태로 써져 있으면은 이 아테네인들이라고 하는 주어가 배에다가 짐을 실었다는 동작이 이 수행을 한 건 맞아요. 그건 보장해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수행한 거는 보장돼요. 근데 영향은 보장을 해주냐? 그거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 배에 짐을 실은 동작이 아테네인들에게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냐? 그거는 정보가 아예 없다고. 그건 이제 뭐 문맥에 따라서는 이 배에 짐을 실은 동작이 아테네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문맥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장만 놓고 봐서는 이 능동태로 써진 동사만 놓고 봐서는 그 동작의 그 주어에 대한 영향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간태로 써져 있어요. 중간태로 써져 있으면 당연히 이제 수행을 하는 건 맞아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아테네인들이라고 하는 주어가 배에 짐을 실는 동작을 수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얘가 또 뭘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쳐요. 이 배에 짐을 실는 동작이 아테네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요. 예를 들어 어떤 수가 있냐면 배에 짐을 실었어요. 왜 실었어요? 아테네인들이 그 배를 타고 출항하려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테네인들이 배에 짐을 실었냐? 아테네인들이 그 배에 짐을 실는 동작을 통해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테네인들 자신한테 어떤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테네인들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아테네인들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테네인들이라고 하는 주어에 관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 그 자신이란 건 뭐예요? 주어죠. 그 자신, 주어 그 자신에게 위하여 해주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러면 이제 딱 감이 잡힐 거예요. 아, 그래. 중간태라고 하는 거는 수행도 있고 영향도 있는 거야. 근데 능동태는 뭐예요? 수행은 있는데 영향은 모르겠어요. 이건 중립이에요, 중립. 그거는 내가 모르겠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난 모르겠는걸.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중간태가 이제 다시 크게 나누어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능동태는 뭐예요? 수행, 오케이, 그리고 영향. 그러니까 영향이라는 거는 동사의 동작이 주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죠. 영향은 모름. 근데 중간태는 뭐예요? 수행, 오케이, 영향, 오케이. 그럼 수동태는 뭐예요? 수동태는 영향이 오케이인 건 맞아요. 근데 주어가 동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동작의 대상이 주어란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예요? 수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중간태가 그러니까 사실 이 중간태랑 수동태는 묶여요. 왜 묶이냐면 이 영향 오케이라는 걸로 해서 중간태랑 수동태가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향 오케이, 즉 중간 수동이라는 것의 의미가 세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간접적 제기. 그러니까 이 제기라는 용어가 문법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반사된다고 칠게요. 반사라고 하는 이유는 잘 봐보세요. 주어가 있잖아요.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주어가 동사로 이렇게 수행을 해주면 그게 동사에서 다시 반사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제기라고 하는데 제기라는 문법 용어가 어려우면 그냥 반사라고 해도 되겠어요. 간접적으로 제기될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반사라고 해도 되겠죠. 또 어쩔 수가 있냐? 아예 수동태일 수가 있어요.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이 동사가 뭔가 동작이 있겠죠. 동사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임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이 요리된다. 여기서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그 주어는 동사, 요리된다라고 하는 동사의 동작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가 지금 요리라고 하는 행위를 음식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직접적 제기는 뭐냐? 주어가 수행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접적 제기랑 직접적 제기는 다 중간태 얘기예요. 주어가 수행도 하고요.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이에요. 나는 목욕한다. 이건 뭐예요? 나는 목욕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도 나고요. 그러니까 주어도 나고 그리고 이제 목적어도 뭐예요? 나예요.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씻는다라는 동작이,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주어가 씻는다라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도 맞지만, 씻는다라는 동작이 나를 이렇게 가하는 것도 맞는 거죠. 씻는다라는 동작이 나를이라고 하는 목적어에 대해서 해지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씻는다가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목욕한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 얘기예요. 근데 이 중간태의 미묘한 점은 꼭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그대로 이제 목적어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직접적인 제기인 건데, 직접적으로 반사된 건데, 간접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간접적이라는 거는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신을 위하여, 그 자신에게, 아니면 뭐, 그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을 위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나한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제 좀 가부장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그리스인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리스인들은 약간 좀 가부장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내가 몸값을 강도들에게, 아니, 강도라기보다는 납치범이 낫겠죠? 예를 들어 이제 누가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납치범들에게 몸값을 치르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몸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뭐냐? 바로 내 딸인 거예요. 내가 내 딸의 몸값을 납치범들에게 치르다.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딸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말을 하자면, 내 딸은 나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되돌아온 거죠. 되돌아온 거기는. 그래서 이건 뭘로 써요? 몸값을 치르다라는 동사를 중간태로 써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제기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제기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이 중간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수동태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수동태도 주어가 동사의 동작의 대상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주어가 동사한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도 이제 영향 오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태랑 수동태를 이제 문법책 같은 데서는 묶어서 설명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제가 상세하게 확장을 해서 말할 텐데, 일단은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중간태의 의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태의 의미만 알면 안 되겠죠. 중간태의 이제 형태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형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이 능동태 되게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수동태도 또 열심히 외웠잖아요. 근데 중간태를 또 외워? 빡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생각을 하죠. 아, 그리스어 접어야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접을 때가 아니고요. 드디어 중간태가 배우게 됐는데, 사실 중간태는 쉬워요. 왜 쉽냐? 양이 적어요. 왜 양이 적지? 왜냐하면은 중간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다양한 걸 배웠잖아요. 시상을 얘기를 하자면 시상을 얘기하자면 현재도 배웠고, 미완료도 배웠고, 완료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과거 완료도 배웠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물론 이제 미래도 배웠고, 아우리스도 배웠죠. 물론 우리가 안 배운 거 있어요. 미래 완료. 이거는 접어두자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7개의 시상 중에서 6개를 배웠단 말이에요. 현재, 미완료, 완료, 과거 완료. 그리고 미래 아우리스트. 근데
정말 기쁜 소식인데, 현재 미완료, 완료, 과거 완료는 수동태랑 중간태랑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형태상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는 다양하게 갖출 수 있는데 형태는 똑같아요. 그 소리는 뭐예요? 안 외워도 돼요. 이미 우리 다 배웠어요. 사실 우리가 이 현재 미완료, 완료, 과거 완료의 수동태를 배울 때 수동태만 배운 게 아니에요, 사실. 사실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중간 수동태 형태를 배운 거예요. 중간 수동태를 배운 거고 이거는 수동태 의미도 있지만 사실 중간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개 중에서 4개는 날로 먹었어요. 너무 좋죠? 그럼 어디에서만 문제가 되냐? 미래랑 아오리스트에서만 중간태의 형태랑 수동태의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미완료, 완료, 과거 완료에서는 중간태랑 수동태랑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어느 한 형태를 보고 이게 중간태의 의미인지 아니면 수동태의 의미인지를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클리어해. 이제 뭐만 신경 쓰면 돼요? 미래랑 아오리스트만 신경 쓰면 돼요. 미래랑 아오리스트만 추가로 외워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한 가지 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중간태는 뭐예요? 생긴 것부터 이름이 중간이에요. 어중간하잖아요. 이름이 벌써부터. 그러니까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으면 중간태 딱 봐도 어중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감이냐? 아, 이 중간태란 녀석 뭔가 이제 형태상으로도 능동태랑 수동태를 좀 섞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아요.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 그 어간이 있죠. 그리고 어미가 있죠. 이 어간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제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능동태 있죠. 정확히 말하자면 미래 능동태는 두 번째 기본형에서 가져왔고 아오리스트 능동태는 세 번째 기본형에서 가져왔죠. 물론 이제 그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미래 수동태는 여섯 번째에서 가져왔고 아오리스트 수동태도 역시 여섯 번째에서 가져왔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태의 어간은 능동태에서 가져온다. 어미는 뭐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어미가 수동태랑 100% 똑같다. 그건 아니에요. 안타깝게요. 그것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거의 수동스러운 어미를 써요. 이러면 우리 벌써 많은 걸 한 거예요. 벌써부터 우리가 이제 형태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사실 우리 책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가 이 교재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교재는 굉장히 좋은 교재인데 그릭 언 인텐시브 커스라는 교재가 내용을 다 배우지 않아요. 이 교재가 일부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쉽게 하라고 내용을 좀 빼먹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특히 미래가 많은 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은 설명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딱 써놓고 뭐라고 돼 있냐. 현재 비완료, 완료, 과거 완료의 모든 직설법과 그리고 현재 완료의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그런데
이제 미래 직설법과 그리고 아우리스트의 모든 법과 부정사는 이렇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빡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책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책에서는 모든 걸 다 배우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미래 부정사 배웠어요? 미래 부정사 안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분사 같은 거 배웠어요? 분사도 안 배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얘기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빼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이거는 이제 책 얘기고 우리는 책보다 간단하게 그냥 한 방에 외우자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미래 아오리스트만 중간태랑 수동태가 달라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배우자고요. 아시겠죠? 책보다 좀 더 이제 쉽게 외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책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많이 빼먹다 보니까 이게 딱 어떤 단원에서 말하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태에 대해서도 벌써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항상 정리를 해가면서 됩니다. 결국에는 중간태라는 게 뭐예요? 중간태라는 건 이제 우리 책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우리 책식으로 말하자면 그 자신,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신은 뭐예요? 주어예요. 어쨌든 그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중간태다. 혹은 이제 그냥 암기 대상이다. 너무너무너무 특별한 의미들, 별의별 듣도 보도 못한 의미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냥 암기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중간태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 행위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게 좀 더 정확한 의미예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린 그거 내용을 확장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암기 내용들을 암기할 필요 없이 날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형태에 대해서도 제일 우리가 결국에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미래랑 아우리스트다. 왜냐? 나머지 것들에서는 수동태나 중간태나 모양이 똑같아요. 그냥 의미만 구분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래랑 아우리스트는 좀 조심해야 된다. 왜? 얘네들은 중간태랑 수동태랑 형태가 달라요. 따로 외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린 거는 이거 있었죠?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는데 여기서 어쩌면 좋다? 어간은 능동태. 그리고 어미는 수동태까지는 아니고 약간 수동태랑 비슷한 어미?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잡소리였던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뭘 배워야 돼요? 진짜 형태 변화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래, 직설법, 중간태.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동사의 형태 변화는
포맷이 항상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기본형. 기본형에다가 뭔가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간. 이 어간에다가 뭘 해줘요? 어미를 갖다 붙여요.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찾는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인 애들이다. 중간태는 어중간한 애들이에요. 능동태랑 수동태 사이에 어중간하게 끼어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형은 항상 어디서 가져와야겠어요? 능동태랑 똑같은 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능동태랑 똑같이 두 번째 기본형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뭔가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 뭐 파이데우오, 파이데우소, 에파이데우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기본형에서 끝에 뭐를 빼주냐? 오메가를 빼준다. 그럼 뭐가 돼요? 어간이 돼요. 이 어간에다가 어미를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 어미는 항상 이제 그 단수,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어미도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마이, 에이,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 오마이, 에이,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수동태 할 때 이 어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어미가 그대로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안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 직설법 중간태는 우리가 수동태 했을 때 봤던 그 어미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안 그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단언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뭔 느낌을 받아요? 아, 기본형이란 거는 그러니까 기본형이 곧 어간이죠. 거의 능동태고요. 어미라는 애는 거의 수동태다. 그 등호는 아니에요. 등호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두 번째 기본형에서 오메가를 떼버리면 어간이 되고 이제 이 어간에서 오마이, 에에이,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라고 하는 어미를 갖다 붙이면은 미래 직설법 능동태 미쳤네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미쳤죠? 중간태죠? 미래 직설법 중간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머릿속에다 그려볼 수 있죠. 미래 직설법 능동태는 어땠어요? 두 번째 기본형에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메가를 떼면은 어간이 됐고 거기다 이제 OSA, 오멘, 에테, 우시 이거를 갖다 붙이면은 능동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동태는 어땠어요? 여섯 번째 기본형을 가져와가지고 여섯 번째 기본형에서 이제 n을 떼버리고 거기다 s를 갖다 붙이면 어간이 되죠. 그리고 그 s 갖다 붙인 어간에다가 이제 수동태 그 어미들을 갖다 붙이면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미래 직설법 수동태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중간태는 어때요? 이 능동태를 만드는 법이랑 수동태를 만드는 법이랑 그 사이를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미래 직설법 능동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봐야 돼요? 실전을 해봐야겠죠? 항상 우리 실전은 뭐로 해야겠어요? 파이데오 오죠. 물론 이제 파이데오 오, 파이데오 소, 에파이데우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섯 개의 기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뭘 가져와야 돼요? 두 번째 기본형을 가져와요. 이게 일단 기본형을 찾았어요. 기본형. 이제 뭘 해줘요? 그 기본형에 딱 뭔가 이제
조작을 해줘요. 그 조작을 해주는 거는 오메가를 갖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어간이 돼요. 어간은 파이데우스가 되겠죠? 근데 이 어간에다 이제 뭘 해줘요? 어미를 갖다 붙여요. 근데 그 어미가 이제 그 6개가 있었죠.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은 아까 봤듯이 A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수 2인칭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2개가 가능했었죠. 근데 뭘 붙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아무거나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물을 보면은 하이데우 소마이, 하이데우 세, 아니면 이제 뭐 하이데우 세이도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하이데우 하이데우 세타이. 이제 악센트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매길 수 있죠? 슬슬. 그리고 이제 하이데우 소메타, 하이데우 세스테, 하이데우 손타이. 악센트는 그냥 이제 획기적 악센트로 이렇게 쫙쫙 매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래 직설법 중간태는 어때요? 끝! 미래 이제 클리어 됐죠? 왜냐면 우리가 사실 미래에 대해서 안 배운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 부정사도 안 배웠고요. 아무튼 아직 안 배운 게 꽤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직설법밖에 없으니까 직설법 중간태만 일단 좀 배워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겠어요? 아오리스트죠? 항상 이것도 포맷이 똑같아요. 뭘 해요? 기본형을 가져와요. 기본형에다가 이제 뭔가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어간이 나올 거예요. 이 어간에다가 뭘 해줘요? 어미를 갖다가 붙여줘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가 그 구하고 있었던 최종 결과물. 아우리스트, 직설법, 중간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형도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기본형이 뭐랑 비슷해요? 능동태랑 비슷해요. 그 소리는 뭐예요? 세 번째 기본형이라는 거겠죠? 이 세 번째 기본형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파이데오, 파이데우소, 에파이데우사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뭐를 없애주면 돼요? 알파를 없애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과거 시간 직설법 어간 연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봐보세요. 아우리스트 뭐예요? 과거 시간이죠. 직설법, 직설법이죠. 그럼 더 이상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 기본형에 이미 어간 연장이 붙어 있으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말만 한번 해본 거고. 어쨌든 세 번째 기본형에서 가져와서 알파를 갖다 떼어버리면 어간이 되고 이 어간에다가 어미를 갖다 붙여주는데 어미가 이제 좀 참신하게 생겼어요. 아멘, 오, 아토, 아메타, 아스테, 안토. 아멘, 오, 아토, 아메타, 아스테, 안토. 아멘, 오, 아토, 아메타, 아스테, 안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긴 해요. 수동태랑 똑같진 않은데 수동태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건 잘 외워줘야 돼요. 어쨌든 이거를 갖다 붙여주면 뭐가 돼요? 아오리스트 직설법 중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뭘 해봐야겠어요? 실전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또 실전을 해주면 항상 실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봐서 이제 지겨운 예시 파이데오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형을 생각하면 파이데오, 파이데오소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에파이데오사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 쓰는 거죠. 세 번째 기본형. 근데 이제 세 번째 기본형에다가 뭘 해줘요? 먼저 그 약간의 처리를 해줘요. 처리를 해주고 나면은 이게 최종적인 이제 어간이 되는 거죠. 에파이데우스 이게 이제 뭐예요? 어간이죠. 여기다 이제 그 앞서 봤던 어미들을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파이데우사멘, 에파이데우소, 에파이데우사토, 에파이데우사메타, 에파이데우사스테, 에파이데우산토.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해줘야 되겠죠? 왜냐? 순표를 아직 안 달아줬고 이제 그 획기적 악센트 규칙과 일반적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쫙쫙쫙 악센트도 매겨줘야겠죠? 그러면은 실전도 끝! 이제 뭘 해야겠어요? 아우리스트는 우리가 되게 많은 걸 배웠었죠. 아우리스트 접속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리스트 접속법 중간태는 사실 이제 기본형은 똑같이 가겠죠. 기본형에다가 뭔가 해주면은 어간이 될 것이고 어간에다가 어미를 갖다 붙여주면은 최종적인 결과물 아우리스트 접속법 중간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형은 당연히 이제 세 번째 기본형에서 오겠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뭘 해줘야 되겠어요? 알파를 갖다 떼어버린 건 당연한데 뭔가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왜냐? 아우리스트 접속법이거든요. 근데 왜냐? 기본형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과거 시간 직설법 어간 연장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간 연장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제거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그렇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모음 연장이 있고 자음 연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엡실론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엡실론 떼어주면 끝이겠죠. 근데 모음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음이 막 예를 들어 막 알파가 에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데 이걸 제거해 주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뭘 하라고 했어요? 기본형을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1, 2, 3 이런 식으로 보고 있을 텐데 이 세 번째 기본형에서 잠깐 앞에 이 첫 번째 기본형 첫 번째 기본형에는 어간 연장이 없잖아요. 그걸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뜻 보니까 원래 어간 연장 없을 때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걸 컨닝을 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간 연장을 잘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간 연장을 제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면 이제 어간이 탄생되는 거죠. 이 어간에다가 뭘 붙여줘요? 어미를 붙여줘요. 어미는 어미도 사실 어미가 되게 쉽게 생겼어요. 오마이, 에,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 어미들이죠. 사실 어디서 많이 본 어미가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걸 갖다 붙여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아오리스트 접속법 중간태가 되는 거죠. 이 어미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동태 할 때 분명 봤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형태 변화를 하는 방법이고 이걸 봤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해봐야겠어요? 실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파이데오로 돌아갑니다. 지겹죠? 제가 생각해도 좀 지겨운데요. 하지만 이만큼 쉬운 예시가 또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암기를 하죠. 슬슬 이제 암기 안 해도 되겠죠? 세 번째 기본형 뭐예요? 에파이데우사예요. 에파이데우사에다가 뭘 해줘요? 일단 이제 알파를 없애줘요. 그리고 뭘 해줘요? 어간 연장을 없애주는데 이 어간 연장도 이제 이 경우에는 되게 쉽게 생겼어요. 그냥 엡실론 하나 갖다 없애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본형을 컨닝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본형을 딱 컨닝을 해보니까 이 파이데오랑 에파이데오사에서 이 앞부분을 컨닝을 해보니까 어간 연장을 없애고 싶으면 뭘 없애면 되겠다. 엡실론을 없애면 되겠다. 이렇게 딱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닝을 쓱 한 다음에 어간 연장을 이렇게 쫙 없애주죠. 그러면 결과물이 뭐냐? 파이데우스죠. 이게 어간이죠. 이 어간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어미를 갖다 붙여주면 돼요. 어미를 갖다 붙여주면 파이데우 소마이, 파이데우세, 파이데우세타이, 파이데우 소메타, 파이데우 세스테, 파이데우 손타이. 물론 이제 악센트를 매겨줘야 되겠죠. 악센트를 열심히 매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악센트 이렇게 매기면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아우리스트 접속법 중간태도 했고요. 뭘 또 해야겠어요? 아우리스트 희흡법도 있죠. 아우리스트 희흡법 중간태는 이제 똑같아요. 방식은. 기본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바로 알죠, 우리가. 기본형은 뭐예요? 세 번째 기본형이에요. 이 세 번째 기본형에다가 뭔가 해줘요. 뭔가 해주면 어간이 되겠죠? 그 어간에다가 또 어미를 갖다 붙여주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뭔가 해주는 방식이 당연히 이제 알파 제거하는 건 이제 슬슬 가벼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간 연장도 어때요?
어간 연장이라는 거는 이제 풀네임이 뭐였냐? 과거 시간 직설법 어간 연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시간인 것까진 사실 이제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하면은 좀 더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과거 시간인 애들이 직설법일 때는 과거 시간이 맞긴 해요. 근데 직설법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희구법, 적소법 이런 거에서는 어때요? 과거 시간이 아니야, 사실. 왜? 상만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이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만 있기보다는 시간이 막 뭐 미래 시간이 된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만 있다고 보기에는 또 이게 또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편의상 상만 있다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과거 시간은 아니야. 적어도 과거 시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어간 연장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간을 만들었죠, 우리가. 이 어간 만든 거에다 이제 어미를 갖다 붙여줘야 되는데, 어미가, 이것도 사실 좀 어미가 익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어미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운 어미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에게 어떤 향수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을 살짝 조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어휘지만 왠지 익숙해 보일 수가 있다. 왜?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이맨, 아이오, 아이토, 아이메타, 아이스테, 아인토, 아이맨, 아이오, 아이토, 아이메타, 아이스테, 아인토. 이러면 이제 형태 변화가 끝난 거죠. 이것도 우리가 항상 실전을 해봐야겠죠. 이제 슬슬 실전도 거의 숨 쉬듯이 할 수 있어요. 에파이데우사라고 하는 이 기본형을 가져와서 어간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파이데우스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어간에다가 그 어미를 갖다 붙여주면 끝이기 때문에 파이데우 사이멘 파이데우 사이오 파이데우 사이토 파이데우 사이메타 파이데우 사이스테 파이데우 사인토. 물론 이제 악센트는 우리가 회귀적 악센트 규칙과 일반적 악센트 규칙 이제 슬슬 이제 여러분도 거의 지겹듯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쓱쓱쓱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쫙쫙 매겨주면은 그 아오리스트 희구법 중간태도 끝. 이제 아오리스트 부정사 능동태를 하면은 오늘 내용이 끝나요. 한영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오리스트 부정사 중간태도 항상 포맷이 똑같아요. 이 포맷은 불멸이에요. 기본형에다가 뭔가 해줘요. 근데 지금 이거 봐보세요. 부정사죠. 부정사는 직설법이 아니죠. 그 소리는 뭐예요? 아, 아도 없애지만 어간 연장도 없애줘야겠다. 이런 딱 생각이 들죠.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어간이 되죠. 어간에다가 또 뭘 해줘요? 어미를 갖다 붙여줘요.
그럼 뭐가 돼요? 아오리스트, 부정사, 중간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미가 뭐냐? 이것도 이제 사실 너무너무 쉬워요. 아스타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부정사의 악센트 규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부정사의 악센트는 좀 희한하게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 이제 어떤 부정사들은 악센트를 특별하게 매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그 아오리스트 부정사 중간태의 악센트는 그냥 우리가 항상 매기는 그 방식으로 매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매기는 그 방식이라는 거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획기적 악센트를 쓰죠.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일반적 악센트 규칙도 만족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뭐예요? I라고 하는 애를 기본적으로는 짧은 거 취급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가 있으면은 안티 페널트에 에큐트 악센트가 찍히게 될 거예요. 근데 부정사 중에 안 그런 애가 있어요. 그걸 이제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오리스트 부정사 중간태에는 이 내용이 다가 맞아요. 기본형, 세 번째 기본형에다가 어간 연장이랑 알파를 없애주면은 어간이 되고 어간에다가 아스타일을 이렇게 그 붙여주면은 아오리스트 부정사 중간태가 되는데 심지어 이제 악센트 규칙은 회귀적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아이를 짧은 거 취급하는 거랑 일반적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그냥 안티 페널트에다가 에크트 붙여주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부정사의 악센트가 미묘해요.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만 말을 해볼게요. 배운 거 안에서 페널트에다가 찍어야 되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회귀적 악센트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페널트에다가 찍어야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회귀적 악센트 규칙을 따르는 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그 안티 페널트에다가 근데 안티 페널트에다가 이제 에큐트 찍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사실 대부분이 여기 속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예외가 몇 개 있어요. 예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운 아오리스트 부정사 중간태가 그렇고요. 또 이제 그 현재 부정사 근데 우리가 현재 부정사 수동태를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중간태랑 수동태랑 형태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적는다면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현재 부정사 중간 수동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에는 회귀적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안티페널트에다가 에큐트를 찍어줬지만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나머지 대부분은 페널티에다가 찍어준 거죠. 이거는 살짝 기억을 해두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또 오늘 배운 거는 결국엔 중간태인데 중간태에서 사실
형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태의 핵심 의미는 결국엔 뭐였냐? 주어가 동사의 동작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가 주어 그 자신을 그리고 이제 뭔가 동사의 동작이 있겠죠? 동사의 동작을 하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거죠.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똑같아요. 주어 가.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주어 그 자신에게 이럴 수도 있고 주어 그 자신을 위하여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의미가 정말 다양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주어에 속하는 주어에 속하는 어떤 것에게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그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동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간태의 의미였고 의미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이제 이 주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게 될 수가 있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해가지고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죠. 그 6가지 경우의 수의 주어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을 하자면 결국에는 뭐예요? 주어랑 행위가 물론 이제 이 행위라는 건 이제 동사의 행위죠. 그 동사라고 하는 거는 중간태로 쓰여진 그 동사인 거죠. 주어와 행위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련이 있는데 그 관련은 다양한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주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도 있죠. 동사가 주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니면은 이 동사가 어떤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사의 행위가 그 행위의 결과가 동사 주어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뭐 내가 요리를 한다. 왜 요리를 해요? 내가 처먹으려고 요리를 하는 거죠. 그건 그 요리를 한 음식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주어라고 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 뭐 되돌아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되돌아온다는 게 제기란 뜻이죠. 그래서 뭐 그 자신이라는 게 주어죠. 에게 해주는 거거나 그 자신을 위해 해주는 거거나 아니면 뭐 그, 그 자신에게 속하는 어떤 것으로 향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멈추다 라고 하는 게 능동태로 쓰면 뭐예요? 예를 들어 뭐 미호가 슌을 멈추다 하면은 미호가 멈추다라는 동작을 수행하는 거죠. 하지만 멈추다라는 동사의 동작은 슌이라고 하는 목적어한테는 영향을 미치지만 미호라고 하는 그 주어한테는 영향을 안 미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중간태로 쓰였다? 미호가 멈추다. 그거는 뭐 다양한 경우가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호가 그 자신을 멈추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호가 멈췄다죠. 이거는. 그리고 뭐 주어 자신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테네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법을 대신 만들어주죠. 우리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든다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대신 뽑혀가지고 대의민주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아테네인들은 안 그랬죠. 아테네인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법을 만들었죠. 근데 그 법은 어떤 법이에요? 아테네인들 자신들을 통치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런 문장을 쓴 거죠. 아테네인들이 법을 제정했다. 그건 뭐예요? 아테네인들이 그 자신들을 위한 법을 제정한 거죠. 그래서 이건 중간태로 쓰이는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내가 그 사람을 불렀다. 근데 왜 부른 거예요? 나한테 오도록 부른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 내가 그 사람을 부른다라고 하는 동작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를 불렀다라고 쓰면은 언뜻 한국어로 보기에는 능동태처럼 보이지만 그리스어로 썼을 때에는 중간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그를 설득하다라고 하면 이건 능동태죠. 근데 나는 나를 설득하다. 이거는 중간태죠. 근데 이거는 심지어 이제 이게 뜻이 이제 확장이 되니까 결국엔 뭐가 돼요? 나는 믿는다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한 게 뭐예요? 내가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중간태의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가 이제 다양한 게 있어요.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명시적이든 명시적이지 않든 하여간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목적어를 굳이 파악을 한다면 주어 자체일 수도 있죠. 아니면 뭔가 주어에 속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속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 소유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어가 나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일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있는 별의별 것들이 다 돼요. 뭐 주어의 수단, 뭐 주어의 어떤 물질이긴 한데 그 물질이 주어에게 속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주어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게 돼요. 또 목적어가 어쩔 수가 있냐면 목적어가 주어랑 그 자체로는 아무 관련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적어가 이제 이렇게 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역 같은 게 있으면 목적어가 이 주어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병사들을 불렀다. 근데 이 경우에 문맥을 보니까 내가 병사들을 불러서 어디로 불렀냐. 내가 어떤 막사 같은 걸 쳐놓은 거예요. 군인들이 사는. 근데 그게 내 막사인 거야. 내 막사로 그 군인들을 불러 모은 거야. 그럼 그건 뭐예요? 목적어는 주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주어랑 별 관련도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목적어들이 주어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중간태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의 영역으로 옮겨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어쩔 수가 있냐면 반대의 경우도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서 주어의 영역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목적어가 주어의 영역에서 주어의 영역이 아닌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그들을 보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왕이 전령을 보냈다. 근데 이 왕이 전령을 어디서 어디로 보낸 거냐면 그 왕궁에서. 그 왕궁은 뭐예요? 왕의 영역이죠. 주어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주어의 영역에서 나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주어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간태로 써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주어에 속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제 주어가 속하는 거 말고 주어에 속하는 거 말고 주어가 속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치바나 미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치바나 미오라는 사람은 미오 가문의 뭐 예를 들어 뭐 장남이야. 아니면 뭐 가부장이야.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죽고 이제 치바나 미오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뭐예요? 이 미오라는 애가 미오 가문의 가부장이 된 거죠. 그 소리는 뭐예요? 예를 들어 이제 미오 가문의 집이 있어요. 미오 가문의 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는 아니더라면 뭐 주택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주어, 아이고, 주어에 속한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죽었어. 엄마가 안 죽었어. 엄마가 가모장이에요, 지금. 엄마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바라 미호는 그냥 일개 아들이야. 물론 이제 좀 잘생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개 아들이야. 이 일개 아들이면은 미호의 집은 뭐예요? 주어가 속한 거죠. 이것도 돼요. 이것도 중간태에 쓰여요. 이게 목적어여도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뭐 사역의 뜻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사역의 뜻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태의 의미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중간태는 형태보다 중요한 게 의미일 수가 있다. 형태는 솔직히 외우면 끝나요. 근데 이 의미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미래랑 아오리스트는 중간태랑 수동태의 형태가 다르다. 형태상으로 구분이 된다. 근데 나머지는 뭐 현재, 미완료, 완료, 과거 완료 이런 애들은 형태는 똑같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형태상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단지 이제 의미상으로만 중간태 의미랑 수동태 의미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제 미래, 직설법 중간태, 아오리스트, 직설법 중간태, 아오리스트, 접속법 중간태, 아오리스트, 희구법 중간태, 아오리스트, 부정사 중간태까지 다 배웠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